여러분, 리액트 개발하면서 유즈 메모, 유즈 콜백 쓰느라 머리 아프셨죠? 오늘 소개할 리액트 컴파일러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리액트 컴파일러는 빌드 타임에 동작하는 최적화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빌드할 때 자동으로 최적화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일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리액트의 규칙만 따르면 됩니다. 리액트 컴파일러의 핵심은 바로 자동 메모이제이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 직접 유즈 메모, 유즈 콜백을 써야 했잖아요.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 정신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했어요. 메모로 컴포넌트를 감싸고 유즈 메모로 계산 결과를 메모이제이션하고 유즈 콜백으로 함수도 감싸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온클릭에 화살표 함수를 쓰면 매번 새 함수가 생성돼서 메모이제이션이 깨져버려요. 리액트 컴파일러를 쓰면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메모도 없고 유즈 메모도 없고 그리고 유즈 콜백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컴파일러가 빌드 타임의 최적의 메모이제이션을 자동으로 적용해 주거든요. 확실히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죠. 왼쪽은 기존 방식으로 수동 메모이제이션이 필요하고 실수하기도 쉽고 코드도 복잡해지죠. 오른쪽 리액트 컴파일러를 쓰면 자동 최적화에 버그도 방지되고 코드도 깔끔해집니다. 리액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 리렌더링 최적화예요. 부모가 리렌더링 될 때 자식들이 연쇄적으로 리렌더링 되는 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비용이 큰 계산의 메모이제이션이에요. 무거운 데이터 처리 결과를 캐싱해서 불필요한 재계산을 방지하죠. 예를 들어 이 코드를 보세요. 프렌드리스트 컴포넌트가 있고 안에 메시지 버튼이 있어요. 문제는 프렌드리스트의 상태가 바뀌면 메시지 버튼도 같이 리렌더링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버튼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도 말이죠. 리액트 컴파일러는 이걸 파인 그레인드 리액티비티라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바뀐 부분만 리렌더링 하는 거예요. 앞에 예제에서 프렌드리스트 카드에 JSX를 재사용하고 메시지 버튼은 리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리액트 컴파일러는 다양한 빌드 도구를 지원합니다. 바벨, 바이트, 메트로, 그리고 RS 빌드까지 사용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바벨 플러그인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바벨에 종속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SWC와 웩스C 팀과도 협업 중이라 앞으로 더 많은 도구가 지원될 예정이에요. 그럼 기존에 쓰던 유즈 메모랑 유즈 콜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세밀한 제어가 필요하거나 이펙트의 의존성 배열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할 때 유용해요. 새 코드는 컴파일러에 맡기고 필요할 때만 직접 메모이제이션 하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빨라질까요? 메타퀘스트 스토어에 적용한 결과 일부 인터랙션이 2.5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초기 로드와 페이지 내비게이션도 최대 12%까지 개선됐어요. 그러면서도 메모리 사용량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안정성 걱정되시죠? 리액트 컴파일러는 이미 메타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됐고 2025년 10월 7일에 버전 1.0기 정식 출시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코드베이스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점진적 도입을 권장합니다. 리액트 컴파일러를 시작하려면 공식 문서를 참고하세요. 설치 가이드, 설정 옵션, 그리고 점진적 도입 전략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리액트 17, 18, 19 모두 지원하니까 기존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리액트 컴파일러는 빌드 타임의 자동으로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도구입니다. 더 이상 유즈 메모, 유즈 콜백을 직접 쓸 필요가 없어지죠. 바벨, 바이트, 메트로 등 다양한 빌드 도구를 지원하고 이미 버전 1.0기 출시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설치 방법과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 컴파일러를 프로젝트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2025년 10월에 정식 1.0 버전이 출시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설치 방법 자체는 정말 간단한데 빌드 도구마다 설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먼저 사전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액트 컴파일러는 리액트 19와 함께 사용할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리액트 17이나 18을 쓰고 계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 버전도 공식적으로 지원하거든요. 다만 리액트 17, 18에서는 추가 런타임 패키지와 타겟 설정이 필요합니다. 설치는 정말 간단합니다.
npm이나 얀, 그리고 pnpm 중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매니저로 설치하면 됩니다. 바벨 플러그인 리액트 컴파일러를 데브 디펜던시로 설치하는 거예요.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프로덕션 번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리액트 컴파일러는 반드시 바벨 플러그인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원본 소스 코드를 분석해야 정확한 최적화가 가능하거든요. 다른 플러그인이 코드를 먼저 변환해버리면 컴파일러가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바벨 설정을 보여드릴게요. babel.config.js 파일에서 플러그인스 배열의 맨 앞에 리액트 컴파일러를 넣으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추가 설정 없이도 기본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추가 옵션이 필요하죠. 리액트 컴파일러는 다양한 빌드 도구를 지원합니다. 비트, 넥스트.js, 웹팩, 그리고 엑스포까지 모두 사용 가능해요. 넥스트.js 15.3.1 이상에서는 swc를 통한 내장 지원도 제공하고 있죠. 각 도구별로 설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비트에서는 @bit.js/plugin react의 바벨 옵션을 사용합니다. 리액트 플러그인 안에 바벨 설정을 중첩해서 넣으면 되는 구조예요. 또는 비트 플러그인 바벨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한다면 비트 플러그인 바벨을 따로 설치해야 해요. 타입스크립트를 쓴다면 @babel/preset 타입스크립트도 함께 설정해 주세요. 필터 옵션으로 JS, JSX, TS, TSX 파일들을 처리하도록 지정합니다. 리액트 컴파일러는 ESLint 플러그인도 제공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컴파일러가 최적화할 수 없는 코드를 미리 알려줘요. 예전에는 ESLint 플러그인 리액트 컴파일러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이제는 ESLint 플러그인 리액트 훅스에 통합되었습니다. Recommended Latest 프리셋을 사용하면 모든 규칙이 적용돼요. 설치를 마쳤으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액트 데브툴즈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빌드된 코드를 직접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리액트 데브툴즈에서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세요. 컴파일러가 최적화한 컴포넌트에는 메모와 함께 반짝이는 이모지가 표시됩니다. 이 배지가 보인다면 컴파일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으로 유즈 메모나 유즈 콜백을 쓰지 않아도 자동 메모이제이션이 적용된 거죠. 빌드된 코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변환되어 있을 거예요. react/compiler 런타임에서 가져온 함수를 사용해서 캐싱 로직이 추가됩니다. 심볼 점포를 사용한 센티널 값으로 캐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개발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끔 특정 컴포넌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useNoMemo 지시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컴포넌트 함수 최상단에 문자열로 선언하면 해당 컴포넌트만 최적화해서 제외돼요. use 클라이언트나 use 서버 지시어와 같은 방식이죠. 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이 지시어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액트 컴파일러의 기본 설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액트 17, 18과의 호환성 설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디버깅 관련 팁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리액트 컴파일러 전체 코드에 한 번에 적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진적 도입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왜 점진적 도입이 권장될까요? 컴파일러 최적화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작은 부분부터 테스트하면서 앱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고요. 성능 개선도 측정하고 코드베이스의 특수한 경우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점진적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룰스 오브 리액트 위반을 체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코드베이스의 위반을 한꺼번에 고치는 건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또한 A/B 테스트로 컴파일러의 실제 성능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팀을 설득하는 근거가 되죠. 리액트 컴파일러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 오버라이즈로 특정 디렉토리에만 컴파일러를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use memo 디렉티브로 개별 컴포넌트를 선택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실행 시간의 피처 플래그로 실행 시점에 제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인 바벨 오버라이즈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바벨의 오버라이즈 옵션을 사용하면 코드베이스의 서로 다른 부분에 다른 플러그인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src/모던 폴더에만 먼저 컴파일러를 적용하고요. 안정성이 확인되면 다른 폴더로 점차 확장하는 거죠. 설정 코드를 보시면 babel.config.js 파일에서 오버라이즈 배열을 정의합니다. 테스트 속성에 글로 패턴으로 적용할 디렉토리를 지정하고요. 플러그인스 배열에 바벨 플러그인 리액트 컴파일러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src/모던 폴더 안에 파일들만 컴파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면 테스트 배열에 더 많은 디렉토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모던 폴더와 피처스 폴더 모두 컴파일러를 적용했고요. 반면 레거시 폴더는 별도의 플러그인 설정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레거시 코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새 코드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use memo 디렉티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개별 컴포넌트나 훅 단위로 컴파일러를 적용할 수 있어요. 디렉토리 전체가 아니라 특정 컴포넌트만 테스트하고 싶을 때 유용하죠. 가장 세밀한 제어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use memo를 사용하려면 먼저 컴필레이션 모드를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거든요. use memo 디렉티브가 있는 함수만 컴파일 최적화 대상이 됩니다. 함수 본문 맨 처음에 use memo 문자열을 추가하면 됩니다. 마치 use strict나 use client처럼 디렉티브 형태로 작성하는 거예요. 컴포넌트뿐 아니라 커스텀 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해당 함수만 컴파일러가 최적화합니다. 반대로 특정 함수를 컴파일에서 제외하고 싶을 때는 use no memo를 사용합니다. 컴파일러가 특정 컴포넌트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임시 탈출구로 쓰는 거예요. 이 디렉티브를 추가하면 컴파일러가 해당 함수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use no memo는 임시 해결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먼저 to-do 주석과 함께 디렉티브를 추가하고요.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 해당 문제를 등록해둡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해결한 뒤 반드시 디렉티브를 제거해야 해요. 세 번째 방법은 실행 시간 게이팅입니다. 이건 피처 플래그를 사용해서 실행 시점에 컴파일된 코드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사용자 세그먼트에 따라 컴파일러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어서 A/B 테스트에 아주 좋죠. 게이팅의 동작 방식은 간단해요. 컴파일러가 최적화된 코드를 실행 시간 체크로 감싸거든요. 게이트 함수가 true를 반환하면 최적화된 버전이 실행되고요. false를 반환하면 원본 코드가 그대로 실행됩니다. 게이팅 설정은 게이팅 객체에 소스와 임포트 스페시파이어 네임을 지정합니다. 소스는 피처 플래그 함수가 있는 모듈 이름이고요. 임포트 스페시파이어 네임은 익스포트 되는 함수 이름입니다. 이 함수에서 여러분의 피처 플래그 시스템을 호출하면 되는 거죠.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가세요. 먼저 use no memo로 문제되는 컴포넌트를 임시로 제외하고요. 공식 디버깅 가이드에서 일반적인 문제들을 확인해 보세요. 예스린트 플러그인이 잡아주는 룰스 오브 리액트 위반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을 정리해 볼게요. 바벨 오버라이즈는 디렉토리 단위로 적용해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에 적합하고요. use memo는 개별 함수 단위로 가장 세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실행 시간 게이팅은 실행 시점에 제어해서 A/B 테스트에 최적이죠. 오늘 내용의 핵심은 작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라입니다. 리액트 컴파일러는 전체 코드를 한 번에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도입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디버깅 테크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 컴파일러를 사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디버깅하고 해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리액트 컴파일러 1.0기 정식 출시되면서 이 내용이 더욱 중요해졌죠. 리액트 컴파일러는 아주 영리하게 동작합니다. 룰스 오브 리액트를 따르는 코드만 최적화하는데요. 만약 규칙을 위반하는 코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빌드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 컴포넌트를 건너뜁니다. 이게 안전하게 설계된 이유거든요. 리액트 컴파일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컴파일 에러예요. 빌드할 때 발생하는데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문제 있는 코드를 그냥 건너뛰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실행 시간 이슈입니다.
실제로 앱을 실행했을 때 예상과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죠. 대부분의 문제가 이 실행 시간 이슈에 해당합니다. 실행 시간 이슈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뭘까요? 바로 룰스 오브 리액트 위반입니다. 컴파일러가 감지하지 못한 미묘한 규칙 위반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컴파일러는 이 규칙들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최적화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ESLint 규칙으로 감지되지 않은 위반 사항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리액트 컴파일러가 앱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메모이제이션의 정확성에 의존하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로 이펙트가 객체나 배열의 참조 동등성에 의존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의존성 배열에 안정적인 참조가 필요한 경우죠. 이런 경우 이펙트가 너무 자주 실행되거나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캐싱이나 최적화를 위해 참조 검사를 사용하는 로직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컴파일러 때문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룰스 오브 리액트 위반이 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합니다. 문제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유즈노 메모 디렉티브입니다. 이걸 컴포넌트 최상단에 추가하면 해당 컴포넌트의 컴파일을 건너뜁니다. 만약 이 디렉티브를 추가했을 때 문제가 사라진다면 그건 컴파일러와 관련된 문제라는 의미예요. 보통 룰스 오브 리액트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검증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컴포넌트에서 수동 메모이제이션을 모두 제거해 보는 겁니다. 유즈 메모, 유즈 콜백 메모를 전부 없애보세요. 만약 메모이제이션을 다 제거했는데도 버그가 여전히 발생한다면 그건 룰스 오브 리액트를 위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컴파일러 문제가 아니라 코드 자체의 문제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알아볼게요. 먼저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 메모이제이션 정확성에 의존하는 코드가 원인이에요.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유즈노 메모 디렉티브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 데브툴스에서 반짝이는 배지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그 배지는 컴포넌트가 성공적으로 컴파일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만약 진짜 컴파일러 버그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ESLint로 룰스 오브 리액트 위반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 최소한의 재현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여주는 가장 작은 예제를 만드는 거예요. 컴파일러 없이 테스트해서 컴파일러 때문에만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리액트 저장소에 이슈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슈를 등록할 때는 몇 가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먼저 리액트와 컴파일러 버전을 명시하세요. 최소한의 재현 코드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동작과 실제 동작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에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하세요. 이런 정보가 있어야 리액트 팀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리액트 컴파일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실행 시간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룰스 오브 리액트 위반이에요. 문제를 정리할 때는 유즈노 메모 디렉티브를 활용하세요. 컴파일러는 규칙을 위반하는 코드를 건너뛰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리액트 컴파일러의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즈 메모, 유즈 콜백 이제 직접 안 써도 됩니다. 리액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가끔 직접 지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유즈 메모 디렉티브입니다. 유즈 메모는 함수 앞에 붙이는 문자열 디렉티브예요. 이걸 붙이면 리액트 컴파일러가 빌드 타임에 분석해서 값과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메모이제이션 해줍니다. 불필요한 재계산과 리렌더링을 막아주는 거죠.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함수 본문 맨 첫 줄에 유즈 메모를 문자열로 넣으면 됩니다. 유즈 클라이언트나 유즈 서버처럼 디렉티브 형태예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둘 다 괜찮아요. 단 백틱은 안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함수 본문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임포트보다 앞에 있어야 하고 주석은 괜찮습니다. 둘째,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만 써야 합니다. 셋째, 정확히 유즈 메모라고만 써야 인식됩니다. 유즈 메모의 동작은 컴파일레이션 모드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인 인퍼 모드에서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감지합니다. 파스칼 케이스, 컴포넌트나 유즈 접두사 훅을 자동으로 찾죠. 어노테이션 모드는 유즈 메모를 붙인 것만 최적화하고요.
올 모드는 모든 걸 최적화해서 유주 메모가 필요 없어요. 어노테이션 모드에서는 이렇게 동작해요. 옵티마이즈드 리스트는 유주 메모가 있어서 최적화됩니다. 반면 심플래퍼는 디렉티브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집니다. 점진적으로 도입할 때 유용한 방식이죠. 인포 모드가 기본값인데요. 파스칼 케이스로 된 함수는 컴포넌트로 인식해서 자동 최적화합니다. 유주로 시작하는 함수는 훅으로 인식하고요. 그래서 소문자로 시작하는 심플 디스플레이 같은 건 건너뛰어집니다. 이 경우 유주 메모를 쓰기보다는 네이밍 컨벤션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 유주 메모를 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노테이션 모드를 쓸 때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유주 메모 없으면 아예 최적화가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리액트 컴파일러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때입니다. 안정적인 리프 컴포넌트부터 하나씩 적용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점진적 도입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맨 아래 리프 컴포넌트인 버튼에 유주 메모를 붙여서 최적화를 시작합니다. 충분히 검증이 되면 그 위에 있는 버튼 그룹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트리 아래에서 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실제로 설정하는 방법을 볼게요. babel.config.js에서 컴파일레이션 모드를 지정합니다.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하면 유주 메모를 붙인 것만 최적화됩니다. 인퍼가 기본값이고 올은 전부 최적화하는 모드입니다. 유주 메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 번째는 빌드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컴파일된 코드에 메모이제이션 로직이 추가됐는지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리액트 데브툴즈를 쓰는 건데요. 최적화된 컴포넌트에는 메모 배지가 표시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유주 메모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인퍼 모드에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감지하거든요. 만약 인퍼 모드에서 컴포넌트가 최적화 안 되면요. 유주 메모를 붙이기보다 네이밍 컨벤션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반대 디렉티브도 있습니다. 유주 노 메모를 쓰면 해당 함수를 최적화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컴파일러가 예상치 못한 동작을 일으킬 때 쓰는 임시 해결책이에요. 하지만 유주 클라이언트처럼 오래 쓰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리액트 컴파일러가 모든 걸 자동으로 최적화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만약 그 최적화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유주 노 메모 디렉티브가 필요합니다. 유주 노 메모는 특정 함수를 리액트 컴파일러의 최적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디렉티브입니다. 이 디렉티브가 있으면 컴파일러가 해당 함수를 아예 건드리지 않거든요. 마치 리액트 컴파일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처럼 원본 코드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함수 본문의 맨 처음에 유주 노 메모를 문자열로 선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액트 컴파일러가 이 함수를 완전히 건너뛰게 되죠. 주석은 앞에 있어도 괜찮지만 다른 코드보다는 반드시 먼저 와야 합니다. 작성할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함수 본문의 맨 처음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른 코드 뒤에 오면 동작하지 않아요. 두 번째,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백틱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정확히 유주 노 메모라고 써야 동작합니다. 재밌는 건 유주 노 포겟이라는 별칭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리액트 컴파일러의 내부 코드명이 포겟이거든요. 그래서 유주 노 포겟이라고 써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유주 노 메모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디렉티브는 모든 컴파일 모드와 다른 디렉티브보다 우선합니다. 올 모드에서도 인퍼 모드에서도 이 디렉티브가 있으면 무조건 건너뜁니다. 최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걸 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디버깅 상황입니다. 컴파일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면 일단 해당 컴포넌트에 유주 노 메모를 추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통합 시입니다. 일부 라이브러리는 컴파일러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시를 보시죠. 어떤 컴포넌트에서 이상한 동작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유주 노 메모를 추가합니다. 중요한 건 투두 주석을 함께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슈가 해결되면 제거해야 하니까 왜 추가했는지 기록해 두는 겁니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훅은 내부적으로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어요. 컴파일러가 이걸 잘못 최적화하면 예상치 못한 버그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유주 노 메모로 해당 컴포넌트를 보호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유주 노 메모를 파일 메뉴에 선언하면 해당 파일의 모든 함수에 적용됩니다.
이건 특정 모듈 전체가 컴파일러와 호환되지 않을 때 유용하죠. 참고로 함수 레벨 디렉티브가 모듈 레벨보다 우선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use no 메모를 다른 코드 뒤에 쓰는 거죠. 이러면 디렉티브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수 본문의 첫 번째 줄에 위치해야 해요. 주석은 괜찮지만 실제 코드보다는 앞에 와야 합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려드릴게요. use no 메모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주석으로 남기세요. 왼쪽처럼 설명 없이 쓰면 나중에 왜 추가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오른쪽처럼 to도와 함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건 임시 해결책이니까 언제 제거해야 하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할게요. use no 메모는 임시 디버깅 도구입니다. use 클라이언트처럼 영구적으로 남겨두는 디렉티브가 아니에요.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한 후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리액트 컴파일러의 최적화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죠. 리액트 컴파일러의 설정 옵션들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앱에서는 기본값 그대로 써도 잘 동작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고급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죠. 리액트 컴파일러는 바벨 플러그인으로 동작하거든요. babel.config.js 파일에서 이렇게 설정을 추가합니다. 플러그인즈 배열 안에 바벨 플러그인 리액트 컴파일러를 넣고요. 두 번째 인자로 옵션 객체를 전달하면 됩니다. 리액트 컴파일러의 설정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컴필레이션 컨트롤, 어떤 함수를 컴파일할지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버전 컴패터빌리티, 리액트 버전에 맞는 코드를 생성하죠. 세 번째는 에러 핸들링, 컴파일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깅 옵션으로 컴파일러 동작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컴필레이션 모드는 어떤 함수를 컴파일할지 결정하는 옵션이에요. 기본값인 인퍼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최적화할 함수를 찾아냅니다. 어노테이션 모드는 use 메모 주석이 있는 함수만 컴파일하죠. 점진적으로 도입할 때 어노테이션 모드가 매우 유용합니다. 어노테이션 모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컴포넌트 상단에 use 메모라고 적은 함수만 컴파일됩니다. 기존 프로젝트에 조심스럽게 도입하고 싶을 때 완벽한 선택이죠. 타겟 옵션은 어떤 리액트 버전용 코드를 생성할지 지정합니다. 리액트 17, 18, 그리고 19를 지원하고요. 기본값은 19인데 아직 업그레이드 안 했다면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리액트 17이나 18을 쓴다면 추가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리액트 컴파일러 실행시간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패키지가 리액트 19에 있는 기능을 이전 버전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리액트 18 프로젝트라면 타겟을 이렇게 18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액트 18과 호환되는 최적화 코드가 생성되죠. 실행시간 패키지 설치도 잊지 마세요. 패닉 스레숄드는 컴파일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데요. 올 에러주로 설정하면 에러가 나면 바로 빌드가 실패합니다. 반면 none으로 하면 문제 있는 컴포넌트만 건너뛰고 빌드를 계속하죠. 프로덕션에서는 none을 권장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렇게 패닉 스레숄드를 none으로 설정하세요. 에러가 있는 컴포넌트는 최적화를 건너뛰지만 빌드는 성공하거든요. 배포가 막히는 것보다는 일부 최적화를 포기하는 게 낫죠. 로고 옵션으로 컴파일러가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이 성공적으로 컴파일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에러가 발생한 파일도 바로 알 수 있어서 디버깅 게 정말 유용하죠. 로고 객체 안에 로그 이벤트 함수를 정의하면 됩니다. 파일 네임으로 어떤 파일인지 알 수 있고요. 이벤트.kind로 컴파일 성공인지 실패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게이팅 옵션은 정말 고급 기능인데요. 실행 시간에서 피처 플래그로 최적화된 코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나 점진적 롤아웃에 완벽하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래 코드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게이팅 설정은 소스와 임포트 스페시파이어 네임 두 가지를 지정합니다. 소스는 피처 플래그 모듈의 경로이고요. 임포트 스페시파이어 네임은 플래그를 확인하는 함수 이름입니다. 리액트 19를 쓴다면 가장 심플한 설정은 이겁니다. 플러그인 배열에 바벨 플러그인 리액트 컴파일러만 추가하면 끝이에요. 옵션 객체 없이도 기본값으로 잘 동작합니다. 기존 프로젝트에 도입할 때는 이런 단계를 추천드려요. 먼저 어노테이션 모드로 시작해서 핵심 컴포넌트만 컴파일합니다. 문제 없으면 점점 use 메모를 추가하면서 범위를 넓히고요.
최종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리액트 컴파일러의 주요 설정 옵션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컴필레이션 모드를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리액트 컴파일러에는 정말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컴파일레이션 모드입니다. 이 옵션은 컴파일러가 어떤 함수를 최적화할지 결정하는 전략을 제어해요. 쉽게 말해서 컴파일러한테 이건 최적화해, 저건 하지마 라고 알려주는 설정이죠. 컴파일레이션 모드에는 총 4가지 옵션이 있어요. 인퍼, 어노테이션, 신텍스, 그리고 올이죠. 각각의 모드는 컴파일러가 함수를 선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퍼 모드인데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인퍼는 추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컴파일러가 코드를 분석해서 리액트 컴포넌트와 훅을 자동으로 찾아내요. 개발자가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장 편한 모드죠. 그럼 인퍼 모드는 어떤 기준으로 함수를 찾을까요? 첫째, 함수 이름이 파스칼 케이스이면서 JSX를 반환하면 컴포넌트로 인식해요. 예를 들어 버튼, 헤더, 유저 프로필 같은 이름이죠. 둘째, 유즈로 시작하면서 다른 훅을 호출하면 커스텀 훅으로 봐요. 유즈 카운터, 유즈 패치 이런 식이죠. 셋째, 유즈 메모 디렉티브가 붙은 함수도 무조건 컴파일해요. 실제 코드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버튼 함수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JSX를 반환하니까 컴파일 대상이에요. 유즈 카운터도 유즈로 시작하고 유즈 스테이트를 호출하니까 훅으로 인식되죠. 그런데 calculate total은 그냥 일반 함수라서 컴파일 되지 않아요. 리액트와 관련 없는 util 함수까지 최적화하면 오히려 성능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노테이션 모드예요. 이 모드는 개발자가 직접 표시한 함수만 컴파일해요. 함수 메뉴에 use memo 디렉티브를 붙여야 컴파일 대상이 되죠. 왜 이런 모드가 필요할까요? 기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컴파일러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때 유용하거든요. 어노테이션 모드에서는 이렇게 동작해요. expansive list 함수를 보세요. 함수 본문 맨 위에 use memo 문자열이 있죠. 이게 바로 컴파일러에게 이 함수를 최적화해줘라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반면 노멀 컴포넌트는 디렉티브가 없어서 컴파일 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신텍스 모드인데요.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을 위한 모드예요. 플로우라는 타입 시스템을 쓰는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플로우에는 컴포넌트와 훅 키워드로 함수를 선언하는 특별한 문법이 있거든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를 쓸 수 없어요. 플로우의 특별한 문법을 보여드릴게요. 펑션 대신 컴포넌트 키워드로 컴포넌트를 선언해요. 마찬가지로 훅 키워드로 커스텀 훅을 선언하고요. 신텍스 모드에서는 이 키워드로 선언된 함수만 컴파일 대상이 돼요. 일반 펑션으로 만든 헬퍼 같은 건 무시되죠. 마지막으로 올 모드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모든 최상위 함수를 다 컴파일해요. 그런데 이 모드는 공식적으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액트와 무관한 유틸리티 함수까지 컴파일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메모이제이션은 메모리만 낭비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모드를 쓰든 특정 함수는 컴파일에서 제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use no memo 디렉티브를 사용해요. 이 디렉티브가 붙으면 컴파일러가 해당 함수를 무조건 건너뛰어요. 컴파일레이션 모드가 뭐든 상관없이요. 언제 use no memo를 쓸까요? 예를 들어 이 컴포넌트를 보세요. 렌더링 될 때마다 애널리틱스에 로그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함수를 메모이제이션 하면 문제가 생겨요. 컴파일러가 최적화해버리면 로그가 제대로 안 찍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use no memo로 명시적으로 제외해줘야 해요. 그럼 이 설정은 어디서 바꿀까요? 리액트 컴파일러는 바벨 플러그인으로 동작해요. 바벨 config.js 파일에서 플러그인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컴파일레이션 모드에 원하는 모드를 문자열로 넣어주면 끝이에요. next.js를 쓴다면 next config.js에서도 설정할 수 있고요. 각 모드를 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퍼 모드는 리액트 네이밍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해요. 컴포넌트는 대문자로 훅은 use로 시작하지 않으면 감지가 안 되거든요. 신텍스 모드는 플로우 전용이라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는 쓸 수 없어요. 올 모드는 util 함수까지 컴파일해서 오히려 성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만약 인퍼 모드에서 컴포넌트가 컴파일이 안 된다면요. 먼저 함수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소문자 버튼은 컴파일 안 되고 대문자 버튼은 컴파일 돼요.
커스텀 훅도 마찬가지예요. 유주로 시작하더라도 내부에서 다른 훅을 호출해야 훅으로 인식돼요. 단순히 로컬 스토리지에서 값을 가져오는 건 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모듈을 쓰면 좋을까요?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라면 그냥 기본값인 인퍼를 쓰세요. 리액트 네이밍 규칙만 잘 지키면 알아서 최적화해 주거든요. 이미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노테이션 모드로 점진적으로 도입하세요. 중요한 컴포넌트부터 하나씩 유주 메모를 붙여나가면 돼요. 플로우를 쓴다면 신텍스 모드를 그리고 올은 쓰지 마세요. 오늘은 컴파일레이션 모드의 4가지 옵션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게이팅 옵션을 살펴볼 거예요. 게이팅은 컴파일된 코드를 프로덕션에 점진적으로 배포할 때 사용하는 설정이에요. 대규모 서비스에서 안전하게 롤아웃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리액트 컴파일러에서 정말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게이팅 옵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컴파일된 최적화 코드를 실행 시간에서 켜고 끌 수 있거든요. 게이팅은 조건부 컴파일을 활성화하는 옵션이에요. 쉽게 말해서 컴파일러가 최적화한 코드를 사용할지 말지를 실행 시점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피처 플래그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제어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A/B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일부 사용자에게만 최적화된 코드를 적용해서 성능 차이를 측정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점진적 롤아웃인데요. 전체 사용자가 아니라 10%, 50%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배포가 가능해요. 문제가 생기면 플래그만 끄면 되니까요. 설정 방법을 보면요. 게이팅 객체 안에 2가지 속성을 넣어주면 됩니다. 소스는 피처 플래그 함수가 있는 모듈 경로예요. 그리고 import specifier name은 그 모듈에서 가져올 함수의 이름이죠. 타입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소스는 문자열로 모듈 경로를 지정하고요. import specifier name도 문자열로 익스포트된 함수 이름을 넣습니다. 기본값은 널이에요. 널이면 게이팅 기능이 꺼져 있어서 모든 코드가 항상 최적화된 버전으로 실행됩니다. 실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피처 플래그 모듈을 만들어야 해요. should use compiler라는 함수를 익스포트 하는데요. 이 함수 안에서 여러분의 피처 플래그 시스템을 호출하면 됩니다. 런치다클리나 직접 만든 플래그 시스템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로 컴파일러 설정에서 게이팅을 활성화합니다. 소스에는 방금 만든 모듈의 경로를 넣고요. import specifier name에는 익스포트한 함수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컴파일러가 어떤 코드를 생성할까요? 원래 버튼 컴포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컴파일러는 최적화된 버전과 원본 버전 2가지를 모두 생성합니다. 그리고 should use compiler 함수의 결과에 따라 어떤 버전을 쓸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게이팅 함수는 모듈이 평가될 때 딱 한 번만 실행됩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번들이 파싱되고 실행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결정되면 그 브라우저 세션 동안은 계속 그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될 때마다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게이팅을 사용할 때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최적화된 버전과 원본 버전이 둘 다 번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들 사이즈가 커질 수 있어요. 둘째, 컴파일된 함수가 있는 모든 파일에 임포트 문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셋째, 게이팅 함수는 반드시 불리한 값을 반환해야 해요. true면 최적화 버전, false면 원본 버전이 사용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가장 흔한 실수가 익스포트 방식이에요.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named export로, 즉 익스포트 펑션으로 내보내야 해요. 그래야 import specifier name과 정확히 매칭이 되거든요. 경로 설정도 주의가 필요해요. 소스 경로는 모듈 레졸루션이 가능한 경로여야 합니다. npm 파이키지처럼 add myapp/feature 플래그 형태로 쓰거나요. 프로젝트 루트 기준으로 상대 경로를 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실제로 임포트가 가능한 경로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게이팅은 리액트 컴파일러의 조건부 컴파일 기능입니다. 피처 플래그 모듈을 만들고 게이팅 설정을 추가하면요. 실행 시간에서 최적화 코드 사용 여부를 제어할 수 있어요. A/B 테스트나 점진적 롤아웃에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리액트 컴파일러를 쓰다 보면 궁금해지는 게 있죠. 이 컴파일러가 내 코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로고 옵션입니다. 로고 옵션은 리액트 컴파일러가 코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이에요. 어떤 함수가 성공적으로 컴파일 됐는지, 어떤 함수는 왜 스킵됐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로고 설정은 정말 간단해요. 로그 이벤트라는 메서드 하나만 정의해주면 됩니다. 이 메서드는 파일 이름과 이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이벤트.kind를 통해 어떤 종류의 이벤트인지 확인할 수 있죠. 타입스크립트로 보면 구조가 더 명확해요. 로그 이벤트 메서드는 파일 네임과 이벤트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파일 네임은 문자열이거나 널일 수 있고요. 이벤트는 로고 이벤트 타입으로 다양한 컴파일 정보를 담고 있어요. 로고가 추적하는 이벤트는 총 6가지가 있어요. 컴파일 석세스는 함수가 성공적으로 컴파일 됐을 때 발생합니다. 컴파일 에러는 에러 때문에 컴파일을 스킵했을 때 발생하고요. 컴파일 다이어그노스틱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진단 정보를 제공해요. 파이프라인 에러는 예상치 못한 내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이벤트예요. 이건 컴파일러 자체의 버그일 수 있어서 발견하면 리포트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밍 이벤트는 성능 측정 정보를 제공해요. 컴파일 시간 최적화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실제로 많이 쓰는 기본 로깅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스위치 문으로 이벤트 종류별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컴파일 석세스일 때는 체크 이모지와 함께 성공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컴파일 에러일 때는 X 이모지로 스킵된 파일을 표시합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이벤트.detail 객체 안에 에러의 원인, 설명, 그리고 위치 정보가 모두 들어있거든요. 록 속성을 통해 정확히 몇 번째 줄, 몇 번째 컬럼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서제스천스까지 있으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힌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를 사용할 때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2가지 있어요. 첫째, 이벤트의 내부 구조는 리액트 컴파일러 버전이 올라가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코드에서 특정 필드에 의존하는 건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큰 코드베이스에서는 로그 엔트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될 수 있어요. 필터링이나 조건부 로깅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로고의 기본값은 널이에요. 즉,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로깅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필요할 때만 활성화해서 쓰면 되니까 성능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는 패닉 스레시홀드 옵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컴파일러가 얼마나 많은 에러를 허용할지 설정하는 옵션인데요. 프로덕션 환경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설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리액트 컴파일러를 사용할 때 모든 코드가 완벽하게 최적화되진 않거든요. 어떤 컴포넌트는 컴파일러가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을 쓸 수도 있죠. 이럴 때 빌드를 실패시킬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결정하는 게 바로 패닉 스레시홀드입니다. 패닉 스레시홀드는 직역하면 패닉 임계값인데요. 컴파일러가 코드를 분석하다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옵션이에요. 빌드를 완전히 멈출 수도 있고 해당 컴포넌트만 최적화해서 제외하고 계속 진행할 수도 있죠. 패닉 스레시홀드에는 3가지 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논, 크리티컬 에러스, 그리고 올 에러스입니다. 각각 에러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이 가장 관대하고 올 에러스가 가장 엄격하죠. 논은 기본값이면서 동시에 가장 권장되는 설정이에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 컴파일러가 특정 컴포넌트를 최적화할 수 없을 때 그냥 해당 컴포넌트를 건너뛰어요. 건너뛴 컴포넌트는 원래대로 동작하고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정상적으로 최적화되죠. 덕분에 빌드가 절대 실패하지 않아서 프로덕션 배포에 안전합니다. 크리티컬 에러스는 중간 단계의 엄격함을 가진 옵션이에요. 이 설정을 사용하면 정말 치명적인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빌드를 실패시켜요. 일반적인 최적화 실패는 여전히 건너뛰고 진행하죠. 올 에러스는 가장 엄격한 설정이에요. 컴파일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든 심각하든 사소하든 무조건 빌드를 실패시켜요. 프로덕션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개발 중에 문제를 찾을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반드시 논을 사용해야 해요. 사실 기본값이 논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 문제로 인해 배포가 실패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개발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한 설정을 사용해서 문제를 빨리 발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환경 변수를 활용해서 개발 환경에서는 크리티컬 에러스를, 프로덕션에서는 논을 사용할 수 있죠. 개발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고 배포할 때는 안전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논이 기본값이자 권장값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빌드 안정성이 보장되거든요. 컴파일러 문제로 배포가 막히는 일이 없어요. 둘째, 점진적인 적용이 가능해요. 최적화 가능한 컴포넌트부터 차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컴파일러가 알아서 문제 있는 코드를 감지하고 건너뛰니까 개발자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정리하면 패닉 스레시홀드는 컴파일 에러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옵션이에요. 프로덕션에서는 항상 논을 사용해서 안정적인 배포를 보장하세요. 개발할 때는 필요에 따라 크리티컬 에러스로 설정해서 문제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타겟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 컴파일러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정 중 하나가 바로 타겟 옵션인데요. 이 옵션이 뭔지, 왜 필요한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타겟 옵션은 아주 간단해요. 리액트 컴파일러가 코드를 변환할 때 어떤 리액트 버전에 맞춰서 생성할지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리액트 17, 18, 19 각각 내부 API가 다르거든요. 타겟에 설정할 수 있는 값은 딱 3가지예요. 리액트 19를 쓰시면 기본값이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리액트 19에는 컴파일러용 런타임 API가 이미 내장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리액트 17이나 18을 쓴다면 별도의 런타임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리액트 19를 사용 중이시라면요. 특별히 타겟 옵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값이 19이기 때문에 그냥 빈 설정으로 두시면 됩니다. 리액트 17이나 18을 쓰신다면 2단계가 필요해요. 먼저 리액트 컴파일러 런타임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에서 타겟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터미널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해 주세요. npm install react compiler runtime at latest입니다. 이 패키지가 리액트 19에 내장된 레온타임 API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설정 파일에서 타겟을 지정합니다. 리액트 18을 쓰면 18, 리액트 17을 쓰면 17로 설정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반드시 문자열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숫자 17이 아니라 따옴표로 감싼 문자열 17을 써야 해요. 둘째, 18.2.0 같이 패치 버전까지 쓰면 안 돼요. 그냥 메이저 버전만 18,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컴파일된 결과물을 보면 임포트 경로가 달라요. 리액트 19는 리액트 슬래시 컴파일러 런타임에서 가져오고요. 리액트 17, 18은 별도 패키지인 리액트 컴파일러 런타임에서 가져옵니다. 슬래시 위치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면요. 리액트 버전과 타겟 설정이 맞지 않는 거예요. 리액트 17이나 18을 쓰는데 타겟을 설정 안 했거나 런타임 패키지가 없는 경우죠. 에러를 해결하려면 3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먼저 npm y react 명령으로 실제 리액트 버전을 확인하시고요. 17이나 18이면 런타임 패키지를 설치하세요. 마지막으로 타겟 값이 리액트 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리액트 컴파일러 런타임은 반드시 디펜던시스에 있어야 해요. dev 디펜던시스에 넣으면 프로덕션에서 동작하지 않거든요. 이 패키지는 실제 런타임에 필요한 거니까요. 자,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리액트 19라면 타겟 설정 없이 바로 쓰시면 되고요. 리액트 17이나 18이라면 런타임 패키지 설치하고 타겟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문자열로 작성하는 거 잊지 마세요. 드디어 리액트 컴파일러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을 위한 특별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바로 npm에 배포하기 전에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하는 방법이죠. 라이브러리 개발자라면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라이브러리 사용자들도 리액트 컴파일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예입니다. 컴파일된 코드를 배포하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리액트 컴파일러를 안 써도 최적화된 코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별도 설정 없이 바로 최적화가 적용되니까 사용자 경험이 좋아지죠. 세 번째, 빌드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최적화를 받습니다. 먼저 리액트 컴파일러를 빌드 프로세스에 추가해야 합니다. npm install 명령어로 바벨 플러그인 리액트 컴파일러를 설치하세요.
개발 의존성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d 플래그를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babel.config.js 파일을 설정합니다. 플러그인스 배열에 바벨 플러그인 리액트 컴파일러를 추가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게 기본 설정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 라이브러리가 리액트 17이나 18도 지원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액트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리액트 19 API를 사용하거든요. 해결책은 리액트 컴파일러 런타임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리액트 버전에 따라 적절한 API 구현을 제공해요. 중요한 건 dev dependencies가 아니라 dependencies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package.json에서 리액트 컴파일러 런타임을 dependencies에 넣으세요. 그리고 pure dependencies에 지원할 리액트 버전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액트 17, 18, 19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 설정에서 타겟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값은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최소 리액트 버전이에요. 17, 18, 19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런타임이 나머지를 처리해줍니다. 테스트는 두 가지 환경에서 모두 진행해야 해요. 컴파일 없이 원본 코드로 테스트하고 컴파일된 코드로도 테스트하세요. 이렇게 하면 컴파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배포하면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리액트 17이나 18에서 오류가 나면 레언타임 패키지와 타겟 설정을 확인하세요. 다른 바벨 플러그인과 충돌하면 리액트 컴파일러를 목록 맨 앞에 배치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런타임 패키지가 디펜던시스에 있는지 타겟 버전이 맞는지 체크하고요. 번들에 런타임이 포함되어 있고 npm에 제대로 배포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참고로 리액트 컴파일러는 2025년 10월에 정식 1.0 버전이 출시되었어요. 메타의 퀘스트 스토어 같은 대규모 앱에서 검증을 마쳤고요. 이제 프로덕션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 퀘스트 스토어에서 측정한 실제 결과를 보면요. 초기 로딩과 페이지 이동이 최대 12% 빨라졌어요. 일부 인터랙션은 2.5배 이상 빨라졌는데 메모리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배운 리액트 컴파일러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자동 메모이제이션으로 유즈 메모, 유즈 콜백 없이도 최적화가 됩니다. 리액트 17부터 19까지 모두 지원하고 라이브러리도 미리 컴파일해서 배포할 수 있죠. 이것으로 리액트 컴파일러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리액트 팀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요. 그때 다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